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고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오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모르긴 해도 제가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는 수준이 거의 한 대학에서의 학부 정도 수준의 걸 얘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을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또 들어는 대학 출신도 아니고 이런 분들께는 좀 소외감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난이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 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이 난이도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니까요. 오늘까지 얘기를 한번 쭉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이후에는 어려운 얘기는 없을 테고 또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 소설이 끝나고 나 다음번에 할 소설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없고 대신에 미묘한 여성의 그러니까 노처녀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 젊은 남자친구와 자기가 사귀어온 남자를 두 사람을 두고 여성의 눈으로서 이쪽 저쪽 마구 갈등하는 내용이라서 재미도 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27살 때인가 그때에 쓴 소설입니다. 그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묘사를 잘했나, 심리적인 묘사를 잘했나 이런 생각에서는 상당히 수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먼저 냈는데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강은 처음 문단에 나올 때부터 유명 작가로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쉬울 테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어려운 책은 다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왠가하면은 괜히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는 여러분이 도망가 버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또 늘 딱딱한 얘기를 한다,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 텐데 헤겔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겔만큼이나 또 만만찮게 철학 사상에 큰 봉우리가 흔치 않습니다. 그럴 만큼 헤겔은 어마어마하게 큰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헤겔 그 시대의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뭔 영향을 주느냐? 헤겔은 일찌감치 죽고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후계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헤겔 후계자들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 마르크스는 일본식 발음이고요. 칼 마르크스가 제대로 발음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 마구날두 뭐 이런 식으로 맥다늘 이렇게 하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발음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맞고 막스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또 보면은 교과서에서 막스라고 표현하는 글도 봤고요. 여전히 마르크스라고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정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같이 칼 막스 또는 막스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헤겔 철학을 받아서 헤겔과 칼 막스는 한 5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48세인가 이렇게 헤겔이 48세 때에 칼 막스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5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칼 막스는 이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이론을 펼치게 된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막스 엥겔스라서 그 다음에 엥겔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면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의 그 사상적 근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또 움찔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배워? 말도 안 되잖아. 이미 끝나는 건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의 장점과 단점,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옛날에 우리가 쥐잡기 운동이 있었어요.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잡아먹다 보면 고양이가 죽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양이만 죽는 게, 집안에 고양이만 죽는 게 아니고 또 올빼미라든지 쥐를 야생에서 잘 잡아먹던 많은 동물들이 이때 같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맹독성 쥐약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또 실수로 사람이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독성을 낮춰 가지고 사람께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쥐만 죽일 수 있는 거를 개발한다고 또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이제 쥐약을 요번에는 쥐만 선택적으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한 두 젊은이가 어떻게 되는 건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짜장면인가 그걸 내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쥐약이 이거 먹어도 사람은 안 죽는다.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한 친구는 내기가 무슨 소리 하나 왜 그 위험하게 쥐약을 먹나 그래서 서로 내기하자며 내기했는데 진짜 이 친구가 쥐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낼 때에 이렇게 쥐약 자체를 먹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쥐약은 얼마나 맹독성인가를 알았더라면 그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겠죠. 당연히. 모르고 그냥 방송에서 쥐만 선택적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쁘다, 공산주의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인간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경제가 어떻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걸 모르게 되면요. 쥐약이 왜 나쁜가를 모르고 안 돼 이렇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오늘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보다는요. 많은 경우가 옳음과 그름이라는 게 마구 혼재돼서 움직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헤겔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칼 막스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헤겔이라는 게 칼 막스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철학의 거인 헤겔하고 또 혁명가 마르크스 이 두 사상가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관념론 철학자가 어떻게 유물론 혁명가에게 영향을 줬을까? 이 지점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마르크스가 젊었을 때 그 청년 시절에는 헤겔 철학에 정말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특히 그 변증법이라든지 소의 개념 같은 거요. 아, 그랬군요. 근데 뭐랄까 그냥 따라간 건 아니고요. 헤겔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고 할까요? 자신만의 혁명 이론을 만드는 어떤 토대로 삼은 거죠. 아, 맞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헤겔을 거꾸로 세웠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관념 철학이 현실을 바꾸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그 전환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헤겔의 방법론은 가져왔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헤겔의 변증법부터 가볼까요? 네. 이게 세상이 모순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생각인데 정, 반, 합이요. 네네. 근데 헤겔은 이걸 정신의 발전으로 봤잖아요. 조금 추상적이죠. 마르크스는 여기서 뭘 본 걸까요? 헤겔은 그렇죠. 역사를 그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반합, 이 모순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요. 네. 근데 마르크스는 이 엔진, 그러니까 모순과 갈등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점은 동의했어요. 근데 그 동력이 정신이 아니라 현실, 물질적인 현실이라고 본 거죠. 아, 현실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생산 방식, 그리고 계급 간의 투쟁,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헤겔이 관념 세계를 얘기했다면 마르크스는 이걸 현실의 노동이나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 쓴 거죠. 헤겔의 그 틀,
변증법이라는 틀은 가져왔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힘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다. 이렇게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소외 개념은요? 이것도 헤겔한테서 온 거잖아요. 근데 헤겔한테 소외는 약간 정신적인 분리?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마르크스는 이걸 어떻게 썼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이 말한 그 철학적인 소외 개념을요,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 바로 노동 현실에 적용했어요. 노동 현실이요? 네, 노동자가 자기가 막 만든 생산물 있잖아요. 그거랑 분리되고, 또 노동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분리되고, 네네.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본질,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조하는 그런 본질로부터도 멀어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도 경쟁하고 분리되는 거. 이걸 노동 소외라고 분석한 거죠. 단순히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심리 상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구조, 그 사적 소유랑 임금 노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헤겔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주 구체적인 사회 비판 도구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헤겔의 어떤 철학적 도구들을 가져와서 내용은 완전히 바꿔서 자본주의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마르크스 스스로도 헤겔 변증법의 합리적인 핵심은 가져오고 그 신비로운 껍데기는 벗겨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네, 정확히 그런 편패를 했죠. 마르크스가 보기에 헤겔은 현실을 관념의 결과물로 거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를 바꿔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고 심지어는 당시 프로이센 국가를 마치 역사의 완성인 것처럼 정당화한다. 이런 비판도 했어요. 현실 변화보다는 그냥 해석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태제,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번역하는 것이다. 이게 딱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실이 관념을 만드는 거지 관념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유물론적 관점을 확실히 한 거죠. 결국 헤겔한테서 역사를 이렇게 동적으로 보고 모순을 통해 변화를 읽는 그 변증법적 사고방식, 그리고 소외 문제라든지 인간 해방 같은 큰 그림은 물려받았지만 네, 그렇죠. 큰 틀은 받았죠. 그 내용을 완전히 물질적이고 또 실천적인 방향으로 확 바꿔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헤겔은 철학 안에서 어떤 변화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마르크스는 그 철학적 이상, 그러니까 인간 해방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룰 거냐, 그 길을 찾으려고 한 거죠. 관념론이 유물론적 사회 분석 또 실천 철학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와, 정말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 분석과 또 변혁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이 복잡한 관계가 훨씬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추상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현실 분석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변증법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을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사상 속에서 합리적 핵심을 딱 발견해서 현실을 바꾸는 무기로 다시 만들어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마르크스가 헤겔 변증법을 가져와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모순,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그런 모순을 분석하고 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모순을 통해 변화를 파악하는 변증법적 사고방식, 이걸 오늘날 우리 사회나 아니면 당신의 삶, 다른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 당신 주변의 현실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 그러니까 어떤 정과 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헤겔은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칼 막스는 1818년입니다. 1800이죠. 하나는 1770년이고 1818년에서 1833년. 그러니까 헤겔이 죽고 난 뒤에 칼 막스가 2년 후에 죽죠. 왜냐하면 칼 막스는 일찍이 죽거든요. 칼 막스의 생애 가운데에 마지막에 매우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빨리 죽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가장 인류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굴까?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요.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칼 막스였습니다. 그럴 만큼 칼 막스는 우리 인간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거는 관계없이 일단은 영향력이라는 거에서 칼 막스가 어떻게 미쳤는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영향력은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숨겨져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차츰차츰 뭐 해겔의 좌파니 해겔의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칼 막스를 얘기하면서 칼 막스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연결받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해겔 철학을 칼 막스가 폭 빠집니다. 폭 빠지면서 이 해겔 철학을 개성해 나오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바꿨다 이 얘기합니다. 뭐 이런 말은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해겔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해겔을 거꾸로 물구나무 시킨 사람이 칼 막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물구나무 시켰는가는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구조는 똑같은데 이 구조를 뒤집어서 그렇게 해석한 게 칼 막스였다 이렇게 되어질 테고요. 그래서 칼 막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자서 칼 막스는 참 대단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렵고 힘들 때에 자본론이라는 영국에서 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하면은 자기 딸이 영국에서 그 가난에 쪼들리고 이러다 보니 죽었는데 딸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관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역에서 한 신사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죽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얼마를 좀 주면은 우리 딸을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딸을 장례를 치료해 말끔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쓴 작품이 다스카피탈이라는 자본론이라는 건데 이 자본론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자본론을 읽으면 안 됐습니다. 검서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러고요. 이 자본론을 읽다가 발각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 감옥 살아야 되고요. 명가하면 불온서적을 탐독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는 시대를 지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얘기는 또 이제 둡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 너무 가지를 자꾸만 가버리니까 핵심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해겔의 가장 한 3가지 그 사상적인 그 키워드를 뽑아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정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얘기입니다. 뭐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변정법적으로 접근해야지 뭐 이러면서 변정법이라는 얘기가 흔히 일상 대화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변정법은 해겔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정법이라는 게 제일 큰 거고 마찬가지로 막스도 이 변정법을 그대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는데 적용시키는 자리가 다르죠. 어쨌든 변정법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혹시 변정법을 들어보셨으면은 정반합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드릴 텐데 일단은 해겔 사상의 첫 번째는 변정법, 독일어로 디알렉틱이라는 변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겔 사상은 absolute spirit,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독일어는 absolute Geist 이렇게 되는 절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겔 철학의 최종 목적이고요. 해겔이 결국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절대 정신에 근접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해겔의 역사 철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절대 정신이라는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죠.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정신 이 정도만 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절대 정신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해겔 정신 가운데 해겔의 3가지 정신이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에 다이렉틱 그러니까 변정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더라.
뭐 독일어든지 영어 단어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소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는 자기 소외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소외라는 말이 일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이 소외라는 게 잘못 오해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는 엔트프렘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외라는 거는 역시 이제 칼 막스는 이 같은 해겔의 소외를 어디에 가져가는가 하면은요, 노동의 소외라는 쪽에 칼 막스의 핵심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노동의 소외가 나오거든요. 이 소외가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칼 막스는 사용하고 있죠. 어떻든 그 소외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큰 그 맥을 이루고 있더라, 해겔 철학에서. 요 정도만 알고 오늘은 주로 변증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연구하면 이 책에도 변증법적인 요소가 많이 차용되어지면서 칼 막스를 언급할 때에 뭐 해겔이 이렇게 했는 걸 막스는 이렇게 했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소설에서 언급된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흐름 가운데 많은 부분은 변증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증법 요소, 지금부터 변증법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세상을 보고 또 논리를 펴나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에 변증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지금까지 얘기 여러분 다 잊어도 좋은데요. 이제 변증법은 뭔가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증법은 논리학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학 중에 하나인데 해겔 이전까지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 출발되어진 그런 논리부터 시작해서 해겔 이전까지, 그러니까 칸트까지 내려온 논리는 형식 논리를 합니다. 형식 논리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딱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내서 얘들이 이빨이 어떻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형식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딱 고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고정돼 있는데 변증법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낮과 밤, 낮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밤이라는 게, 그래서 낮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 반대편에는 밤이 있다면은 분명히 낮과 밤이 있어. 그런데 이 낮과 밤이라는 게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해가 지구가 또 자전하면서 이게 보니까 점점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또 낮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낮과 밤이라는 서로 딱 부러지게 된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새벽 5시 20분, 뭐 제가 몇 시에 해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5시 20분 이렇게 됐을 때에 5시 20, 오전 5시 20분 이렇게 할 때 낮입니까? 밤입니까? 그러니까 새벽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뭘 생각을 이렇게 봅니다. 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밤, 서로 반대되는 경우죠. 이 서로 반대되는, 서로 이렇게 맞서는 부분이죠. 이 낮과 밤이라는 서로 맞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같이 새벽일 경우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애매해집니다. 그러면은 낮과 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옳다라는 것과 그르다는 것, 절대적으로 옳은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는 절대적인 옳겠죠, 그죠? 진리겠죠. 그러나 가만 봤을 때 옳고 그름이라는 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요 흔들리는 요소는 중간에 모순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모순이라는 녀석이 처음에는 옳고 그름 사이에 옳고 그름이가 있다면은 이 옳고 그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순이라는 녀석이 요 중간에 있으면서
사실 옳은 것과 그런 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모순인데 모순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옳은 게 어느 날 반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옳은 게 그런 걸로 되어지고 그런 게 옳은 걸로 나서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무슨 여기서 이제 전복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건데 요거를 형식적으로 걸어낸 게 정반이라는 겁니다. 정이라는 게 하나 딱 썼습니다. 그 반대편에 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과 반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정과 반 속에서의 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움직여지면서 합이라는 걸로 가더라는 겁니다. 합이라는 걸로 가서 합에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합 속에서의 뭐가 생성되는가 하면 정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그 정이 생성과 동시에 또 반이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고리처럼 계속 정반합, 정반합 이러면서 역사 발전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자꾸만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다 쓰이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쓰이는데? 여기서 특히 헤겔은 이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를 봅니다. 주인과 노예. 그래서 주인이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정 쪽에 있는 게 주인이라고 볼게요. 항상 힘을 갖고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을 때에 그러면은 이 주인이라는 건 항상 노예에 대해서 우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노예께 스파게티를 만들어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으로 이 스파게티의 맛은 누구께 좌우되나요? 이 노예의 손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노예가 얼마나 충실히 잘 만들어줘서 주인이 만족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은 노예가 에이 대충 그냥 뭐 때우는 식으로 했을 때에 주인이 불만족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주인과 노예 사이에 뭐가 있나요? 일종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있죠. 쭉 갈등이 막 심리적으로 괴로워 이런 갈등이 아니고요. 요 같은 경우를 갈등을 봅니다. 자, 주인이 스파게티를 노예로부터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파게티라는 것만 봤을 때에 스파게티는 주인인 노예의 손에 의해서 얻어먹는 거지 실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과 노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노예가 위에 있다고 보죠. 그죠? 노예가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냐?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파게티 만들면서 거기 쥐약 넣어버리면 그냥 죽게 되잖아요. 노예 손에 주인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관계가 하나로 딱 되어진 그 요 속에 갈등이라는 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헤겔이 예를 든 경우입니다. 자기 논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부분을 예를 든 경우죠. 자, 그래서 헤겔의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해서 정반하고 그렇게 다 그것도 다 집어치워 버리고요. 아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어떤 물질, 현상, 어떤 진행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은 가만히 얘가 정체돼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의 어떤 힘이든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정체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꾸만 움직여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많은 경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쭉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한 번 지나가면서 끝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저 밑에 벌써 가버렸어요. 또 한 번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고인 물에는 뭐 두 번, 세 번이나 들어갈 수 있죠. 흐르는 물에는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것처럼 흐르는 물 속에서 뭘 보듯이
마치 세상의 원리도 이같이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정치계를 보면 되죠. 정치계야말로 그야말로 생물이라 합니다. 왜 또 정치를 생물이라 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여기에 갈등 관계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알력들이 있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생성하고 마구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판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해결의 변정법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아직도 보면 우리 정치판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볼 때에 고정된 생각으로 정치판을 딱 들다 봤을 때는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판 자체가 말하는 순간에 벌써 이 판은 옛날 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구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정치판이요. 이렇게 마구 흘러가는 정치판을 자기가 두부 자르듯이 잘라놓은 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뭘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정치판이라는 거를 저렇게 유동적으로 볼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유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김찬주라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찬주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쉽게 규정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 어려운가 하면 대학생 때의 김찬주, 또 사회생활 처음 할 때의 김찬주, 또 뭐 중년의 김찬주, 지금의 김찬주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게 뭐 계속 변해 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 예를 두고 난데 예를 들어서 김찬주를 두고 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경우와 또 안 그러면 쟤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봤을 때에 착하다 나쁜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적용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주 드물게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또 자주 나쁜 경우도 있었고요. 마구 종잡을 수 없이 마치 흐르는 물에 마구 휩쓸려 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또다시 되고 또다시 되고 한 게 제가 되돌아봤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 이런 것처럼 제 한 사람을 봤을 때 그러긴 한데 사실은 표적으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역사만큼이나 이게 변동이 심하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그런 걸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학자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말이 많은 게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역사까지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하면은 해겔이 봤을 때에 세상을 보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성, 소멸이라는 것 가운데에 끊임없이 생성하기도 소멸하기도 하고 유동적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칼 막스인데 칼 막스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서 얘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현실 세계의 노동, 물질 요런 거에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될 때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했을 때에 단순히 자본가 노동자가 아까 노예와 그다음에 주인 이런 식으로 봤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얘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얘들은 결국은 그다음 단계로 자꾸만 바뀌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칼 막스가 한 계급 투쟁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이 안 되는데 형태가 또는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가만 보고 그게 이 소설에서 어떻게 언급되는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시게 되면은 해겔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칼 막스는 그거를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노동과 그다음에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론화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겔은 정신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지고 절대 정신을 얘기하면서 정신 세계가 이렇게 발전한다든지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든지 등등등등 얘기했던 거를
그러니까 좀 멀리 있죠, 우리보다는. 잡아당겨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주인하고 노동자하고 이 관계라든지 자본과 노동이죠. 그 다음에는요. 자본과 노동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연구해서 내놓은 게 칼 막스다. 이 얘기입니다. 그 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텐데 이렇게 요약하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고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특히 이제 헤겔은 어마어마하게 큰 철학자이기 때문에 헤겔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공산군의 모든 학위는 마지막 총공격의 불문을 한꺼번에 열었다. 그러나 움직임이 새어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까맣게 하늘을 덮고 나타난 유엔 공군의 폭격기는 고맙게도 모여준 공산군 학위와 병력을 갈겨댔다. 낙동강의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는 싸움은 이날의 그것이었다. 은혜는 부지런히 만나자던 다짐을 아주 어기고 말았다. 전사한 것이다. 수용소에서 무서운 꿈을 꾼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 원래 애써서 자리 지하실이라 한다. 명주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미 오빠 태식과 마주 앉아 있다. 여기는 정보 보위부가 되어 있고 자기는 보위부원이라 한다. 태식이 시내에서 잡혔을 때 그는 소형 사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필름에는 인민군 시설이 찍혀 있었다 한다. 태식은 윤혜와 결혼한 사이라 한다. 그녀는 2층 다른 방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고문 때문에 태식의 얼굴은 허물어져 있다. 자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뜻밖이야. 속에 있는 대로 대답해도 괜찮겠나? 물론이지. 마음대로 대답하게. 옛날처럼. 그럼 말하지.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게는 뜻밖일세. 알겠어. 그러나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자야. 허나 자네는 깔보지 말게.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가능성이 있네. 자네가 이처럼 고생할 만한 값이 남조선에 있었던가?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값이 북조선에 있었던가 묻고 싶어. 대묻지 말고 내 물음을 받아주게. 값이 있어서만 사람이 행동하는 건 아닐세. 그럼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어. 자네 같은 애국자를 왜 남조선이 알아주지 못했을까? 나는 여기 잡혀오는 자들을 정말 미워해. 이렇게 애국자가 수두룩한데 왜 남조선이 요꼴이 됐지? 말해도 좋은가? 그러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넘어갔기 때문이야. 고맙네. 하지만 자넨 남지 않았나? 아니야. 내가 남은 건 6월 25일에서 오늘까지 뿐이야. 늦었군. 그래, 늦었어. 나한테 부탁이 없나? 고문을 견딜 수 없어. 빨리 총살해주게. 자네의 죽음을 아무도 몰라도 좋은가? 자네 죽으러 가더니 속물이 됐군. 난 괴로우니까 빨리 쉬고 싶을 뿐이야. 지금 난 자네한테 우정이 없네. 자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웃어야 하도록 돼 있다는 걸 지금 똑똑히 알겠군. 자넨 그토록 악당이었나? 나를 구속할 죄를 내 손으로 만들겠어. 자네 부인이 2층 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도 나의 새 탄생을 도와야 해. 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안 돼. 자네의 양심을 믿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살릴 수 있잖아. 다른 방법? 하긴 영미라도 있다면. 침이 날아왔다. 됐어. 더 흥분해주게. 새 내가 더 쉽게 태어나게. 그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갈긴다. 수갑이 차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쓰러지는 태식을 발길로 걷어찼다. 태식의 얼굴이 금방 피투성이가 된다. 그 핏빛은 몇 해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리던 피를 떠올린다.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또 얼굴을 갈긴다. 제 몸에 그 형사가 옮겨 앉는 환각. 사람이 사람의 몸을 짓이기는 버릇은 이처럼 몸에서 옮는구나. 몸의 길. 마루에 엎어진 태식의 아랫배를 차지른다. 꼭 제 몸이 허수아비 놀듯 자기와 몸 사이에 짜증스런 겉돌미 있다. 이번에는 윤혜와 만나고 있다 한다. 얘기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렇게 오지 않았어? 윤혜를 보기 위해 왔지. 윤혜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윤혜,
난 지금도 윤혜를 사랑해. 윤혜를 벽에 밀어붙인다. 한 손으로 윤혜의 팔을 붙잡아 벽에다 붙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저고리 동정에 손가락을 걸어 아래로 잡아찢는다. 압축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때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꿈을 깬다. 그것이 꿈인 것을 안 순간의 다행스러움,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는 확실함에서 오는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꿈속의 피멍이 든 태식의 얼굴, 겁에 질린 윤혜의 하얀 얼굴, 숨을 몰아쉬는 하얀 가슴, 그런 일은 없었다. 아무리 생생해도 그것은 꿈이었다. 친구를 한 사람만 되려면 그는 태식이었다. 윤혜에게 큰 빚을 졌으면 졌지 그렇게 대하리라고 꿈밖에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내 마음 안에서 나와 상의 없이 일어난 현실, 그건 내가 아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오면서 들른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옛집을 찾았을 때 집은 비어 있었고 빈집을 관리하고 있던 동해 직원의 말에 태식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잡혀갔다고 했었다. 놀랄만한 일이었으나 그 당장 꿈에서처럼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온 도시가 뒤집힌 듯한 분위기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못할 일이란 것을 그런 소용돌이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한 얘기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튿날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총공격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중에서 이제 인민군이 총공격으로 나서게 되니까 또 이야기가 총공격한다는 말이 새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역시 미군이 비행기로 와서 이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폭격 때에 이 사단 사령부가 폭격당하면서 은혜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다음에 명준 이제 혼자서 살아있는 경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수용소에서 무서운 꿈을 꾼다. 갑자기 이제 또 확 바뀌어집니다. 인명군이 이겼니, 뭐 어땠니, 졌니,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갑자기 수용소의 화면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무서운 꿈을 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명준은 이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경우가 오늘 첫 얘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꿈 얘기가 이제 명준이 태식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 명준은 이제 인민군 장교로서 태식이 군의 그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잡혀들어온 경우입니다. 왠가하면은 인민군 군사시설을 사진 찍고 그렇게 하다가 잡혀 들어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한쪽은 정치 보위부 사람으로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태식은 윤혜와 그러니까 옛날 애인의 남편이죠. 옛날 애인을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그럽니다. 자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뜻밖이야. 이러면서 태식과 이 이명준의 사이는 정말 막연한 친구 사이였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속에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될까? 그렇게 하니까 물론이지 마음대로 대답해 옛날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자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뜻밖이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뜻밖의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떻든 이러는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가 할까요?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를 그렇게 절단내버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태식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같이 잡히면은 당신은 고문을 많이 했거든요. 고문이 힘들다. 이제 이러면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갈긴다. 이제 이러면서 태식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태식의 얼굴이 금방 피투성이가 된다. 핏빛은 몇 해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 피 흘렸던 그 피를 떠올린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월북자의 아들이라는 걸 잡혀 들어가서 형사께 두들겨 맞으면서 피를 흘린 자리가 바로 이 건물의 이 자리였는데 이제는
인민군이 서울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명준이 태식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형사가 때렸던 주먹에서 맞았던 그 피 흘림을 떠올린다.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또 태식의 얼굴을 갈긴다.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습니다. 제 몸에, 그러니까 이명준의 몸에 그 형사가 옮겨왔다는 환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이라는 거는요, 한쪽에서 그런 게 이같이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급 효과를 꿈에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꿈에서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을 짓이기는 버릇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이처럼 몸에서 없는구나. 없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이 없는다는 표현도 무서운 표현이죠. 몸의 길, 말이 엎어진 태식의 아랫바들 걷어찬다. 지난번에 걷어차임을 당했죠. 지난번에는요. 그러나 이제 이명준이 태식을 그렇게 걷어찹니다. 그 다음에는 또 꿈이니까 다음 장면은 윤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해. 이제 윤혜께 첫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죠. 얘기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지 않아서 윤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윤혜의 어깨에 손을 넣는다.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이제 이러면서 윤혜가 저항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인 건 나도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윤혜가 또 얘기했는데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윤혜, 난 지금 또 윤혜를 사랑해. 이 얘기를 합니다. 참 끔찍스럽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윤혜를 벽에 무릎 붙인다.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벽에다 붙박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녀의 앞 저고리 동정을 아래로 찢어내렸다. 앞죽지가 떨어져 나갔다.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리고 꿈을 깼다. 이렇게 윤혜를 만나는 그 꿈을 깨니까 이게 꿈이었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수용소에서 꾼 겁니다. 그래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이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어떻게 꿈속에서 내가 태식을 그렇게 때리고 윤혜를 그렇게 그야말로 범하는 수준까지 가죠. 앞부분을 다 뜯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생해도 그건 꿈이었다. 그래서 꿈이었는 게 다행이라는 거죠. 친구 한 사람만 되라면 그는 태식이었다. 그럴 정도 친한 친구였죠, 태식이가요. 윤혜에게는 큰 빚을 졌으면 졌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혜는 도움을 받았으면 도왔지. 윤혜를 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대가 아니었죠. 내 마음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현실. 예, 그렇습니다. 그 꿈이라는 마음속에 있다가 그렇게 나온 건데 그건 아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오면서 들른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옛집을 찾았을 때에 옛집은 비어 있었고 집 관리를 하고 있는 동해 직원의 말에 태식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잡혀갔다고 했었다. 이제 이건 꿈이 아니고 이제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때의 횟집을 한번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이었으나 그 당장 꿈에서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다. 온 도시가 뒤집힌 듯한 분위기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못할 일이란 없을 그런 소용돌이였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래서 참 우리가 서울이 뺏기고 또 다시 수복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여기는 이제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남녘의 바다, 쇠가시 울타리를 이불 덮고 관 속에 누워있네 바다여. 내가 갇혔느냐, 내가 갇혔느냐, 꿈이라고 밝혀지고 나서는 꿈 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닌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 해도 그 꿈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럴 때 꿈과 꿈에 대한 회상은 얼마나 다른가.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전선사령부와 시인민위원회를 몇 번씩 오간다. 평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라고 일러준 인물을 찾아가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부탁이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포로 수용소의 잠자리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악몽을 회상하는 것과 결국 헛일이었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처지의 황망함을 되새겨준다.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그날의 자기가 있던 자리가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었다. 2층 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 전에 정 선생 댁에서 미라관을 열던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가 있던 방에 자기가 없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와 부딪힌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방은 비어 있었다. 옛날 미라 관뚜껑을 열었을 때 그 비어 있음이 거기에 있었다. 예전대로 보존된 방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이 정선색 댁이었다. 거기도 비어 있었다. 낯익은 가정부는 굳은 낯으로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했다. 서울에 왔으나 명준에게 서울은 비어 있었다. 찾는 사람마다 모두 없다. 인천에까지 갈 시간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윤혜에게는 그렇게 빚만 남았다. 아마 찾아가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찾아가지 못했다는 일도 있었더라면 좋을 일이 없었다는 빈자리로 남았다. 은혜가 모스크바로 간 때부터 그의 밀실은 모두 비어있다. 빈 방의 뿌리가 모두 정선생네 미라 상자에서 나온 격가지 같았다. 마치 몸통 안에 몸통이 있는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국토의 끝 남해 바다에 떠있는 이 섬 거제도도 꼭 관 같았다. 포로라는 이름의 죽은 병사들, 그 커다란 관 속에 비웃두름처럼 무력하게 드러누워 잠드는 광장이 그 관이었다. 한 줄에 꿰인 드럼 속의 한 마리인 자기라는 한 몸, 그 몸 속에 관이 있고 그 또 관 속에 관이 있고 그것들의 가장 안쪽에 선생 때 그 미라관이 있고 미라관의 그 비어있음의 안쪽에 또 다른 관이 있었을 것 같아. 가장 깊은 관, 가장 안쪽의 관, 그 비어있음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스산한 마지막 관에 도달하려고 나는 살아왔는가? 이 관에 누워있는 나는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깰 수 없는 꿈이다. 이 꿈에서는 깨지 못한다. 이것은 현실이니깐. 그러나 꿈을 회상하는 자기와 꿈을 꾸는 자기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꿈을 회상하자면 꿈속에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꿈속에 있자면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남쪽 바다에 떠있는 가시 울타리를 덮은 관 속에 누워서 이명주는 서울의 거리를 없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던 자기를 그때마다 다시 산다. 회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그때 거기서 그들이 한 말인지 지금 회상하는 자기 기억이 만들어낸 말인지 이미 갈라볼 수 없다.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을 뿐인 기억의 꿈인지도 모르는 그런 회상을 붙들고 이명주는 남녘의 바다를 바라본다. 매일 수송선이 푸른 기름 같은 바다를 밀어내면서 들어선다. 보급 창고가 있는 바닷가에 멈춰선다.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전선 사령부와 시인민위원회를 몇 번씩 오간다. 평양을 떠날 때 찾아가라고 일러준 인물을 찾아가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부탁이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포로 수용소의 잠자리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악몽을 되풀이해 꾸는 것과 결국 헛일이었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처지의 허망함을 되새겨준다.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그날의 자기, 꿈속의 장면이 정말 있기나 하고 그 일에 책임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자기를 회상하던 자기, 꿈인 줄 알면서도 그 장면을 떠올리기를 되풀이하던 수용소에서의 자기, 그것은 마치 낙동강 전선 사령부에서 은혜를 처음 만나던 순간 같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그 순간의 마치 꿈에서 깨는 순간 같은 짜증스러운 허무함,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여긴 삶이 나타나니 그것은 꿈에서 깰 때처럼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S서에서 태식과 윤혜를 만나는 꿈이 꿈인 줄 알고 나서도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던 순간을 되풀이해 떠올리고 그 순간은 그때마다 처음처럼 어처구니 없고 그 일이 그때마다 신기하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일은 그때마다 생생하게 다행스러웠다. 알고서 떠올리는 없던 일은 영락없이 있던 일이었다. 그 느낌은 남쪽 바다의 이 섬에 그러고 있는 자기의 지금 처지의 난데없음과 잘 어울리는 어지럼증이었다. 꿈인 줄 아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테이블에 펼쳐진 해도유의 컴퍼스가 던져져 있고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카오가 가까워오자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시켜 주도록 말해보라고 그를 졸라대기 시작했으나 명주는 끝내 깔아버리고 말았다. 그들 얼굴에 새겨진 불만과 적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쌓인 고달픔이 한꺼번에 덮쳐드는지 어깨가 무겁고 남하고 말 붙이기가 귀찮았다.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갈팡질팡하던 일이 떠올랐다. 제3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주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서 살붙이란 무엇이던가. 그러고 보면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까닭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 있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그 사회 속의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의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절하는 것이 괴롭듯이 믿음 없이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코뮤니스트란 월북할 때 그려려니 그려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 한때 그들의 존재를 믿음이 없어진 현대에서 한 가지 기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주의의 마지막 지킴꾼들, 그는 스탈리니즘과 기독교, 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는 아날로지를 배급받은 수첩에 적어 보았다. 자, 이어서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설은 요 이어진 이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참 남북 분단의 이 아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녘의 바다, 쇠가시 울타리 이불을 덮고 관 속에 누워 있네. 그 남한의 바다라는 이 바다를 남북 철조망이라는 쇠가시 이걸로 해서 이 쇠가시로 된 이불 밑에 이렇게 있는 걸로 바다를 봅니다. 이 부분 묘사도 좀 아주 특이하죠. 특이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갇혔느냐, 내가 갇혔느냐. 이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네가 갇혀 있는지 내 자신이 갇혔는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의미 있다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이라고 밝혀지고 나서는 꿈 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닌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렇죠? 꿈에서 밝혀지고 난 뒤 현실이 아닌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꿈과 꿈에 대한 회상은 얼마나 다른가 하면서 태식과 윤회를 꿈꾼 것, 그 꿈에서 만났던 그들에 대한 그 인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전순으로 떠나야 할 도시 전순사령부, 이제 갑자기 또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평양에 있을 때에 전선으로 떠나기 직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선사령부 시인민위원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다. 평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라고 일러준 인물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죠. 북쪽에 내려와서 서울을 이렇게 함락시켰을 때 서울에서는 많은 경우가 이미 피란을 떠났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부탁이 받아들일지 의심스러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다음 또 이제 포로 수용소의 잠자리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악몽을 회상하는 것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같이 없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악몽에 했던 것처럼 꿈에서요. 꿈속에서 그같이 싫어하는 폭력을 스스로가 태식을 마구 때리고 또 그같이 미안해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윤회가 세상에 윤회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악몽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이것도 참 작가적인 대단한 역량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서울 도시가 마치 현실인데 자신이 인제 이렇게 와서 인제 옛날 도시를 서울 도시를 볼 때 이게 현실인데 이게 또 꿈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보면 섬뜩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과 꿈이라는 거를 자르듯이 확 자를 수가 없고 인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첫 시작할 때 얘기가 해결적인 이론을 가지고 해결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 소설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인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뭡니까? 꿈과 현실이라는 건 완전히 우리는 흔히들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꿈과 현실이라는 거를 그렇게나 똑 부러지게 대척점에 있지는 않고 이 꿈과 현실이 마구 뒤섞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 가운데 마구 뒤섞이게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 얘기는 더 전주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는 이 같은 무의식의 문제라든지 꿈의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적인 사고 또는 그 칼 막스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깊숙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신과 내면에 또 저항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칼 막스적인 방식으로 또 이 소설은 그런 구조로 가지면서 쭉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현실과 꿈이라는 것 이게 서울 바닥에 실제 꿈에서 그 같은 일을 봤다면은 곧이어 가지고 서울이 이제 파괴되고 그러면서 서울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걸 마치 꿈속에 보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엄연한 현실이었죠. 물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던 중에 그다음에 또 가는 인제 서울에 이제 이 집 저 집 가 보면 대부분 비어 있다든지 겨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낯선 사람 그러니까 그 집을 인제 관리한다 할지 이런 사람들 정도의 낯선 사람 정도만 만나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선생 댁을 또 찾아가 봅니다. 그 정선생 댁에 가 봤을 때에도 역시 방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비우매라는 미라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미라가 그냥 슥 지나가는 얘기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왠가 하면 미라가 속은 다 비어 있더라는 게 명준이 본 미라에 대한 인상이고 뭐랄까 핵심 용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바닥이 다 빈 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정선생 집에 가서 정선생 집이 완전히 다 비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움이라는 부분을 또 들고 나옵니다. 거기도 비어 있었다. 정선생 집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익은 가정부는 굳은 낯으로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했다. 가정부는 있기는 있는 낯익은 사람이긴 했는데 이명준이 월북한 사람이었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겠죠 소문으로.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겠죠. 왠가 하면은 지금 서울은 이렇게 인문군 치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오해받아서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와중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서울에 와서나 명준에게 서울은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얘기가 계속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북에 있을 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북에 있을 때 은혜가 마침 모스크바로 가버렸죠. 그랬을 때 은혜가 모스크바로 간 때부터 그의 밀실은 모두 비어 있었다. 자, 이렇게 와서 서울도 비어 있었고 은혜가 모스크바로 공연 그걸로 떠나버린 이후에 자기 자신의 밀실도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정선생 집에서의 그 밀실, 정선생 집에 이 비어 있는 미라 이런 것들이 마치 몸통 안에 몸통이 있는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마트로시카 인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온 자리는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러시아 인형에 대한 그 판매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형 지금 보면 쭉 되어져 있습니까? 저 작은 인형부터 이 큰 인형까지 실제 속에 또 들어가고 속에 들어가고 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 큰 인형 하나가 아니고 저렇게 작은 인형 계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인형을 칭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고 있고요. 아까는 뒷면이 있고 전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 들어있는 모습들을 속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면이네요. 앞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보셨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인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된 인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남한에서 와서 서울을 보고 이렇게 그 정 선생 집에 와 있고 이러는 것이 마치 인형 속에 또 인형, 또 인형, 또 인형 이러는 형태로 사실은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하나씩 인형을 갖다 놓는 거에 불과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국토의 끝 남해 바다에 떠 있는 이 섬 그 제도도 꼭 관 같다. 이제 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라는 이름으로 갇혀져 있는 병사들, 그 커다란 관 속에 뷰두름처럼 무력하게 드러누워 잠드는 광장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광장도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줄에 깨인 드럼 속의 한 마리인 자기라는 한 몸, 그 몸 속에 관이 있고 또 그 관 속에 관이 있고 그것들의 가장 안쪽엔 정선생 댁 그 미라관이 있었다. 생각이 아주 좀 독특하게 형성되죠. 정 선생의 미라관이 제일 안쪽에 있는 아까 인형 보셨죠? 작은 인형으로 그렇게 보면서 세상을 온통 비어 있는 관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안쪽에 그 관, 그 비어 있음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구나. 나조차도 이제 더 들어갔을 때 봤을 때에 가장 깊이 있는 그 빈자리에는 바로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마지막 관에 도달하려고 나는 살아왔는가? 이 관에 누워있는 나는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니까. 그러나 꿈을 회상하는 자기와 꿈을 꾸는 자기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꿈을 회상하자면 꿈속에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꿈속에 있자면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과 내 자신이라는 게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분리될 게 아니고 실제 꿈이나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마구 생각들이 제가 지난 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적인 생각에서 계속 깊숙이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매우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을 뿐인 기억의 꿈인지도 모르는 그런 회상을 붙들고 이명들은 남녘 바다를 바라본다. 그래서 바다를 보는 어떤 거기에서 참 만만찮습니다. 이 바다를 보는 그 시선이요. 보급창고가 있는 바닷가에 멈춰선다.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 전선사령부와 인민위원회를 몇 번씩 오간다. 이제 바로 어떻게 되나요? 저기를 전선으로 투입되기 직전에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혹시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찾아보라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든지 가르쳐 줬는데 실제는 다들 피난 가고 없으니까 만날 수는 없죠. 결국은 허망한 일이죠. 그것조차도.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그렇죠. 서울이 바로 이제 그 도시죠. 세상이 뒤집히듯이 도시가 뒤집혀져 있는 그 도시를 헤매던 그날의 자기, 꿈속의 장면이 정말 있기는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자기를 회상하던 자기, 꿈인 줄 알면서도 그 장면을 떠올리기를 되풀이하던 수용소의 자기, 그것은 마치 낙동강 전선 사령부에서 은혜를 처음 만나던 순간 같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그 순간의 꿈이 그 순간에 마치 꿈에서 깨는 순간 같은 짜증스러운 허무함,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고 여겨진 삶이 나타나니 그것은 꿈에서 깰 때처럼 어리둥절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프로이트적인 생각,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프로이트에서의 꿈은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의식 깊숙이 자라 있거든 없는 줄 알았는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의식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것, 대표적으로 삐져나오는 자리가 꿈이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식을 두들겨 팬다든지 윤회를 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놀라기는 한데 그게 자기 무의식 속에 있더라는 거를 또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보는 게 마치 현실인데도 꿈 같은 이같이 비어있는 세상 이 서울에서 본 것이 비어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광장조차도 비어있는 광장들로 되어져 있고 그 광장은 광장 속에 또다시 광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일 안쪽에 마지막 들어있는 거를 봤더니만은 역시 비어있는 그 마지막에는 바로 이명준 자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어있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해결적인 또는 칼 막스적인 생각으로 봐서는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어떻게 되나요? 꿈으로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로 다가와서 내 앞에 딱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전선사령부에서 소련으로 떠나버린 윤회를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윤회를 마치 꿈처럼 또 현실에서 만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이렇게 섞여져 있다 할까. 뿌듯한 경계 없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SS에서 그러니까 태식을 때린 경찰서죠. SS에서 태식과 윤회를 만나는 꿈인 줄 알고 나서도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던 순간을 되풀이해 떠올리고 그 순간은 그때마다 처음처럼 어처구니없고 그 일이 그때마다 신기하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일은 그때마다 생생하게 다행스러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무의식이라는 게 정말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어식하고 오히려 머리로 잘 짜여진 게 큰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이같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토록 강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싹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거를 잘 해야 이제 따라오기 쉽다 했습니다. 혼자서 마구 생각하고 꿈이 있었다면은 꿈에서 또 얘기가 현실로 돌아왔다가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얘기든지 이런 현실로 되었다가 지금 또다시 타고를 배를 타고 이제 제3국으로 가고 있는 그 위를 이제 펼쳐집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해도 위에 컴퍼스가 있고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카오가 가까워져서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하도록 해달라고 졸라기 대기 시작했으나 명주는 끝내 깔아버리고 말았다. 명만 그런 일이 있었죠. 거의 뭐 목 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명주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서 살붙이란 무엇이든가. 이제 이러면서 명주는 북녘을 택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여기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중요한 사상이 실존주의적인 사상이 보입니다. 실존주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내 가족 뭐뭐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기를 마치 양파 껍데기처럼 계속 벗겨나갔을 때에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나의 실존이라는 부분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 실존에 대해 가지고 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응답하는가가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북으로 가지 않았다. 은혜도 없었다. 당연히 은혜는 죽었으니까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있다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그 사회에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에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애처롭죠. 이 젊은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애처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게 소설의 주인공인 명준의 애처로움이라 하면은 실존주의적인 철학에서 인간을 볼 때에 바로 이같이 불합리하고 애처롭고 대책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예, 이게 실존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예, 대책 없고 애처롭고 그러는 것이 실존주의가 본 인간이라면은 당사자인 나의 실존은 곧 결단을 내리고 행위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실존주의가 나아가는 길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얘기를 봅니다.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아무것도 뿌리를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뿌리를 둘 수 없는 것을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절하는 것이 괴롭듯이 믿음 없이 전체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커뮤니스트란 월북할 때 그려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준이 뭡니까? 월북할 때 생각했던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주의의 마지막 지킴들, 그런 스탈린즘과 기독교, 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는 아날로지를 백업받은 수첩에 적어보았다. 이제 명준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칼 막스가 주장하는 사상을 이어봐서 엥겔스로 가고 엥겔스가 또 된 사상을 받아서 실질 정치에 적용시킨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탈린이 했는 스탈리즘과 그 다음에 기독교, 캐톨릭이죠. 캐톨릭이라는 거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아날로지를 수첩에 적어본다. 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날로지란 무슨 말입니까? 아날로그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날로지라는 말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물의 특성과 이 사물의 특성을 비슷한 점을 서로 유사한 점을 뽑아내고 또 추론하고 또 이쪽 사물을 통해서 저쪽 사물을 또 추론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방식을 아날로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지는 형태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비슷한 서로 또는 유사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또 아날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준이 하려고 하는 거는 스탈리니즘과 스탈린이 해놓은 어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캐톨릭이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서로 비슷한 부분을 서로 이제 그림을 그려 유추해 본다. 이런 색에서 이제 아날로지를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그 적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명준의 꿈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프로이트적인 심리적인 요소를 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굴 없는 눈, 갈매기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갈매기 두 마리가 처음에는 흐릿하게 인식되어지다가 이 소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얼마나 뚜렷이 이 갈매기 또는 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갈매기를 못 견뎌한 이명준은 한 번은 그 갈매기를 총으로 쏴버리려고 생각하죠. 그렇게 총을 쏘려고 할 때에 그 어린 새끼 갈매기를 겨누고 있을 때 바로 큰 갈매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은혜가 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상처,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지난 시간에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깊숙이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다가 이 깊숙이 내재해 있던 트라우마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경우가 이 갈매기에 대한 얘기고요. 또 특히 눈에 대한,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얘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또 꿈에서 대한 얘기를 보면은 윤회에 대한 생각이죠. 윤회에 대해서 말없이 그렇게 북으로 도망가 버리지 가버린 윤회를 또다시 만나서 윤회를
범해버리죠, 오히려. 또 그다음에 그 친한 친구 태식. 또 그러면서 태식이네 집에서 늘 밥 얻어먹고 대학을 다니고 했던 자기 그거였는데 공납금도 태식 아버지가 돈을 주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준 사람의 아들을 오히려 두들겨 패버리는 그런 어떤 그 무의식 이런 것들에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경우가 이 같은 무의식이라는 것이 밑에 깔렸다가 어떤 때가 되면 불쑥 또 예고치 않은 시간에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다. 이 인간 심리를 여기서 잘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 무의식 속에서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꿈이었고 이 꿈을 통해서 또 작가는 이 이명준이 경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실존적 고민이죠. 실존적 발버둥이죠. 이런 실존적인 발버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상적으로 이 친구는 깊이 생각해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사상적인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명작이고 많은 사람이 이 소설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좀 더 그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 소설이 가지고 되는 그 프로이트의 심리적인 프로이트 이론과 동시에 이 소설은 어떻게 또 서로 매치되고 있는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명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서 아주 또 단계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식과 전의식이니 또는 무의식이니 이런 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id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제가 다시 이 소설을 불러내면서 프로이트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이트 이론을 먼저 깊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하지는 못했고 설명들이 참 많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한번 이렇게 맛봤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테고요. 오늘 이만큼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설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